모두가 끝났다고 했을 때 기관들은 오히려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82만 개의 역대급 매집의 증거를 지금부터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말이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 정말 혹독한 겨울입니다. 가격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한숨 소리가 들려오시나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이 차가운 땅 밑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던진 70만 개의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조용히 받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통해서 가격 폭락 뒤에 숨겨진 이 세력들의 역대급 매집 현황, 그리고 국가들까지도 뛰어들고 있는 비트코인 쟁탈전의 소름 돋는 진실을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이 금융서비스 기업 리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5년 1년 동안 기관들이 매집한 비트코인이 무려 82만 9천 개의 집계가 됐습니다. 이 82만 9천 개요. 말로만이지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4%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개인들은 약 70만 개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하니까요.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고스란히 큰손들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최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이 나고 또 뉴스에서는 암호화폐 겨울을 운운을 했었지만 정작 진짜 큰 돈을 굴리는 주체들은 그 겨울에 조용히 땔감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봤을 때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시간이겠죠. 특히나 이번 리포트에서 눈에 띄는 거는 기업들의 움직임이에요. 앞서 언급드린 82만 개 중에 약 48만 9천 개는 기업들이 매수한 물량이고요. 기업 부문이 기관 매수의 과반을 차지했고 그 규모도 전년보다 2.5배 폭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회사 재무에 넣는다라는 거는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특이한 경우로서 여겨졌었는데요. 근데 이제부터는 일반 기업들도 현금성 자산 일부를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당시 상장사들의 금고에 15만 9천 개가 새로 담겼다는 집계가 나올 정도인데요. 안 보이는 곳곳에서 이 기업 재무 담당자들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모인 기업 보유 비트코인이 전체 130만 개를 넘겨버렸고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한 가지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일 정도니까요. 얼마나 공격적으로 모았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심지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는 우리의 매수는 단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었지만요. 매일매일 생산되는 코인의 4배 가까이를 기업들이 매수한다면 이 시장 구조에는 당연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고리들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국가랑 중앙은행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가 비트코인을 좋아할 리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화폐 주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이 리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룩셈부르크, 체코 중앙은행, 브라질, 대만 이렇게 5개 국가가 새롭게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23개국에 달하게 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나라의 비상금이자 미래 대비 자산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굴리는 돈들인데 그 금고에 비트코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품이 아니라 디지털 금으로서 국가 차원의 인정을 받았다는 이런 강력한 신호겠죠.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산유국이 오일머니로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더욱더 재밌습니다. 이 달러 중심의 석유 결제 체제에서 서서히 벗어나가지고 자산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거대한 흐름의 일원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체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들였다는 점인데요. 중앙은행은 말 그대로 통화 정책의 심장인데 그곳의 일부 금고에 비트코인이 있다? 이거는 중앙은행들도 위험 대비 자산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엘살바도르는 이미 유명합니다. 이 법정화폐로 채택한 극단적인 사례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선진국 일부도 비트코인을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이런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렇게 국가들까지도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맥을 못 출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이 기관이 매수했다는데, 국부펀드가 샀다는데, 그리고 국가가 사고 있다는데 왜 내 계좌 잔고는 그대로일까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답답해 하실 건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들은 절대로 시장에서 티내면서 매수하지 않아요. 가격을 올려가면서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고, 장외거래 OTC라거나
아니면 장기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매수하거나 가격에 충격 없이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눈에서는 거래소 호가창이 조용하니까 관심 받기였을 뿐인 거지 그 뒤에서 이미 큰 손들이 다 가져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사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만히 유통 물량을 걷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수요가 조금만 붙어도 팔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이 그대로 급등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거든요. 흔히 스프링 효과라고 하죠. 누르고 있던 용수철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눌리고 눌리다가 갑자기 팡 하고 튀어 올리면은 이 지금 시장에 풀린 비트코인의 씨가 마르면서 나중에 수요가 늘어날 때 가격은 폭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 지금이 안 올라서 답답할 수 있어도요. 중요한 거는 공급량이 점점 더 잠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 시장은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어느 정도 때보다 커졌습니다. 가격은 하락했죠. 하지만 펀더멘털과 채택 속도는 오히려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 채굴 처리 능력은요. 2025년에도 계속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었고 사용자 숫자, 지갑 숫자도 꾸준히 늘었었고요. 미국에서 주요 은행의 60%가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개발 중에 있었다라는 거. 미국 금융 규제가 정비되면서 이제 은행들도 비트코인을 커스터디하거나 ETF를 포함해서 투자 상품으로 내놓는 여러 가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측면에서 어떨까요? 돈이 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만 보면 한겨울인데 정작 미국 월가, 미국 금융권, 전 세계에서는 지금이 인프라 구축 적기라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 특히 등록 투자 자문사 RIA들에서는 무려 8분기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내리셀이 꾸준히 고객 돈을 비트코인에 태웠다는 뜻인데요. 이들은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굴리는 전문가들이죠. 철저하게 분석해서 움직일 텐데 그 포트폴리오에 2년째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분산 투자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겠죠. 심지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에서는 한 글로벌 은행의 CEO서는요. 크립토가 우리 은행의 최우선순위다라고까지도 언급을 했고 이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제도권의 움직임들은 표면적인 뉴스만 팔로우해서는 알기 어렵겠지만요. 이게 한번 공개된 숫자를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정작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될까요? 아무리 기관이 매수했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내 투자 손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존재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 들어보셨을 거예요. 늘 들어왔던 뻔한 말이겠지만 비트코인에서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량 뉴스 헤드라인에 기관 매수 러시, 어느 기업 비트코인 매입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쯤이면은 기관들은 이미 전부 다 매수한 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그때는 이미 평단가가 낮겠죠. 그리고 가격이 이미 한참 오른 뒤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죠. 뉴스 헤드라인 어떻습니까? 가격 폭락했다, 투매 나오고 있다, 공포감 최고치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 뒷단에서 조용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돈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셔라라는 말들이 이 지금 시점에서 더 어울리는 조언일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더 출렁일 수 있을 거고 또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 금리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찬바람 불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폭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추세랑 그 이면의 축적이 엇갈릴 때는 이 구조적인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같은 겨울장에서 위축되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숨어있는 봄의 징후들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공급이 상당 부분 금고행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파급 효과, 시장 변동성 양상의 변화겠죠. 한편으로 유통 물량 감소가 초래하는 잠재적인 급등장이 이 향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유사한 상황에서 가격이 급등할 때는 짧은 기간의 수급 균형 무너지면서 또 폭발적인 랠리까지도 펼쳐졌는데요.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 경제 원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 준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때 팔 수 있는 대기 물량이 적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상승장의 과열과 급락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장이 될 소지도 있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기관이나 국가 참여가 들고 있죠. 그렇다면 규제랑 거버넌스 측면의 변화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손들이 끼어들면요. 이 시장 당국에서는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의 명목으로서 더 정교한 규제가 나올 거고 제도적인 지원을 내놓을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어떤가요? 암호화폐 회계 기준, ETF 승인, 은행의 크립토 서비스 가이드라인까지도 여러 가지 속속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높여가면서
더욱더 큰 자본이 들어오는 기반이 되어줄 거라는 거.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 파급 효과, 이 국제 통화 질서 측면입니다. 아까 사우디 국부펀드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소규모로라도 준비 자산에 편입을 해준다. 그렇다면 이게 달러 패권에 미묘한 균열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23개국 보유량 전부 다 합쳐봤자 비트코인 43만 개 남짓이에요. 이거는 전체의 2%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보유량이 점점 올라간다. 어떨까요? 디지털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인식들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향후에 중앙은행들의 정책에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질 거고, 금과 비트코인을 모두 담는 멀티자산 준비체제가 오히려 먼 미래에는 논의될지도 모르겠죠. 마지막으로 개인분들께서 입장 변화도 파급 중의 하나입니다. 2025년의 학습 효과로서 이제 일부 개인들은 단순한 가격 추세 추정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나 거시 흐름을 참조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시장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팩트를 요약드리자면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채택과 보유는 오히려 더 넓어지고 또 분산되는 방향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기관, 국가 할 것 없이 조용하게 자신의 목들을 챙기고 있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가능한 해석들은 둘로 갈립니다. 한 개는 결국에 가격도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즉 언젠가 가격이 내재된 가치랑 희소성에 맞춰가지고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시나리오. 또 다른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보다 안정적인 자산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시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급등은 아닐지라도 완만한 우상향과 또 낮아진 변동성으로 보상을 줄 수 있겠죠. 제가 선택하는 해석은 전자에 가까운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가격 조정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주인의 손바뀜, 그리고 공급 구조의 변화라는 구조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공급이 희소해지고 강한 손들이 쥐게 되면은 가격은 그 후에서라도 큰 폭으로 재평가되곤 했었고, 물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긴 어렵겠죠. 하지만 외부 환경이 나쁘면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각 국가의 정부가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기관들의 보유 여력이 줄어든다라거나 거시 충격으로 이들이 되레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제 해석은 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변수가 없다면요, 겨울잠을 자는 지금이야말로 또 속으로는 다음 봄을 준비하는 이런 시기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들은 결국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지금 큰손들이 그려놓은 밑그림 위로 그 다음 가격 움직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면에서는 다음 불꽃을 위한 장작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 결국에 투자라는 게 확률 게임이고요. 개개인은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판단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앞으로 비슷한 뉴스나 시장 상황을 보실 때 가격 움직임이 앞서서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 누가 매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누가 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격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돈의 흐름들은 비교적 정직하게 방향성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또 이번 이야기가 그 점을 생각해볼 하나의 사례가 되었길 바라고요. 겨울잠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금 전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오로지 개미 투자자들만 공포에 떨면서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물량들을 거대 기관들이 평소 매진량보다 무려 3배 이상 더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폭락장 뒤에서 벌어지는 이 부의 이동이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거듭 나아가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반토막 났고요. 사람들은 역시 투기였어라면서 비웃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이 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때의 주인공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과 판박이인 1970년대 금의 충격적인 변동성, 그리고 혼돈을 뚫고 절대의 가치로 등극한 이 자산들의 평행 이론들에 대해서 분석드려보고자 합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측에서는 바로 그 점을 짚어냈는데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1970년대 금의 연도별 수익표를 올리면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표가 최근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몇 년 연속으로 수백 %씩 급등했다가 또 다음에는 두 자릿수 % 폭락하고 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4차례 정도의 사이클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걸 본 사람들은 그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 이렇게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근데 발추나스는 곧 반전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이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50년 전의 금의 수익률이다.
이 모두를 놀라게 한 거죠. 1970년대 금 가격은 브레튼 우주 제재 종료로 인해 가지고 달러와의 고정 환율이 풀리자마자 이 10년 동안 엄청난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금값이 1온스당 35달러 수준에서 1980년 약 85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24배 폭등을 했다가 또 그 이후에 몇 년 만에 가격이 절반 이하로 주저앉는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왔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정자산의 대명사인 금조차도 이 자유시장에 맡겨진 초창기의 10년 동안은 오늘날의 비트코인처럼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겪었던 셈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은 초창기에 강렬한 가격 발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금은 그 혼돈의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중앙은행 금고에 쌓이면서 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이 비트코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블룸버그를 포함해서 전통 매체에서는 이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제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해지도 아닌 그냥 투기 자산이다라는 비판적인 논조가 나와주고 있어요. 톰 에세이 같은 애널리스트 측에서는요. 가격이 반토막난 현 상황을 두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비트코인이 본래부터 그냥 투기적인 자산일 뿐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다. 이런 뼈아픈 평가까지도 남겼습니다. 실제 2022년 초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일 때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물가 상승을 막아줄 디지털 금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전략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급락이 역시 가치는 금, 비트코인의 실패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맷 호건 같은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 이 비트와이즈의 CIO 호건 측에서는 비트코인은 부상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성격이 짙어 보여도 이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처럼 비트코인을 보편적으로 보유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채택과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는 주장인 건데 실제로 각 국가의 정부들,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은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 이 금의 역사에서도 증명된 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호건은요. 이 금이 1970년대 격동을 지나서 준비 자산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렇게 안정을 되찾았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결국에 금의 궤적을 따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낙관적인 관측들은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몇 가지 흐름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들의 참여가 뚜렷합니다. 미국에서 2024년 말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속속 승인이 되면서 불과 한 분기 만에 ETF를 통한 비트코인 보유 규모가 3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는 거. 이 작년에 4분기만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 ETF 자산 중에 기관들 몫이 17%에서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20억 달러 수준이던 기관 자금들이 38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 건데 에릭 발추나스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 이 비율이 곧 금 ETF의 기관 비중 4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을 남기고 있는데요. 실제 호건의 예상대로 2025년 연말쯤에는 기관 보유 비중이 40% 안팎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지수 펀드뿐만 아니라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보유까지 늘리는 이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느 중앙은행도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금처럼 비축했다 이렇게 선언한 곳은 없지만요. 일부 신흥국 사이에서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비트코인을 준비통화의 일부로 고려한다라는 이런 언급들이 조심스럽게 스물스물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2022년부터 2025년 내리세리 금을 기록적으로 매수한 것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겠죠. 근데 만약에 향후 국제금융질서에서 이 금과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공식 수요가시도 등장을 해준다면은 그 파급력과 효과들은 상상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메토곤의 주장들은 바로 그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장 내부 데이터 역시도 비트코인의 성숙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보유자들은 좀처럼 동요하지 않아요. 운처 인상에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유통량의 70%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비트들이 투기적인 단타 매매보다도 이 중장기 보관 상태로 있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채굴자들도 크게 투매에 나서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전력 비용 하락을 포함해가지고 이 채굴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코인 매도를 줄였다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들이랑 레버리지 투자자들 이번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큰 타격을 입고요. 또 시장에서 퇴장한 모습들입니다. 실제 2월 초 며칠 동안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시장 레버리지가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 폭락이라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한 손들은 털려나가고 강력한 손들만 남는 이 정화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수급들은 단기 과열이 꺼지고 또 보다 건강한 이런 기반 위에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바로 과거의 금 시장이 그랬습니다. 1970년대 금 가격 급등락할 때 겁먹은 개인들 금을 팔아치웠었지만 각 국가의 중앙은행과 장기 투자를 노리는 큰손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서 금을 사모았었죠. 이 당시에 금은 끝났다라는 말들이 나왔었지만요. 결과적으로 혼돈 속에서 움직인 큰손들만이 승자가 됐었다라는 거. 지금 비트코인도 비슷한 국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실패작이라는 비관론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요. 정작 시장의 큰손들은 또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가치 저장 수단의 지위는 혼돈을 이겨낸 자산에게 돌아간다라는 이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쟁의 파급 효과가 비트코인 가격 자체를 넘어서 2차, 3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먼저 금융시장 전반의 자산 배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번 논쟁으로 인해서 역시 안전자산은 금과 현금이다라는 인식이 강화된다. 일시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전통자산으로 쏠릴 수가 있다는 거. 실제 비트코인 급락 직후에 금 가격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또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자금 유입이 늘어난 현상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일단 관망하는 움직임들이겠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번 2차 효과는 이 비트코인에는 장기 호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줄어들 거고 또 가격이 낮아진 틈에 오히려 신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올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기관과 고래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상당한 매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반등할 때 비트코인을 홀드한 사람들은 더 큰 부를 얻게 될 거고요. 허둥대면서 매도한 사람들은 재진입하기 어렵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 이게 향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의 격차를 더 벌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혼돈을 견딘 쪽과 견디지 못한 쪽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 그럼 비트코인의 유통 구조는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중장기 보유 중심으로 재편될 거고요. 또 가격 변동성도 완화되는 효과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하게 된다면요. 또 여기에 걸맞는 가치 이동 수단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덩달아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리플 XRP를 비롯한 몇몇 암호자산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조명을 받게 될 겁니다. 가치가 저장되려면 그 가치를 전송할 수 있고 또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금이 국제 결제 통화로 가능하려면 금을 담보로 하고 있는 달러 체제가 필요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현재 XRP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은행과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국제 결제망을 목표로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ISO 20022 기반의 새 메시징 표준이 확산되면서 리플 레저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기존의 금융망과 호환성을 갖추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RLUSD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들은 디지털 달러를 비롯한 실물 자산의 토큰화된 가치들이 리플 레저 위에서 흘러다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각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해가지고 이 상호 교환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요. 그 교차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 여기서 리플 레저는 이미 여러 가지 CBDC 파일럿을 통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테스트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의 저장 측면에서 봤을 때 입지를 굳히면 굳힐수록 XRP 리플 같은 네트워크는 가치의 이동 측면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주목받게 될 겁니다. 요약드리자면 이번 비트코인 가치 저장 논쟁 자체가 한 가지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새로운 금융질서의 밑그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가져가면은 달러랑 기타 법정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로서 이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클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프로토콜로서 XRP의 역할도 함께 부각이 되어 줄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대중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면서 역시 불가능했다는 실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역사적인 맥락과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종합해보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결국에 금과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의 사례가 주는 교훈들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이 금도 한때 화폐 체제에서 퇴출되고 가격이 혼란에 빠졌었지만 각 국가의 중앙은행과 제도권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영원한 가치 저장 수단 지위를 얻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시작 단계라 가지고 민간 투자자의 투기적 거래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미 제도권의 물결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간과하시면 안 되겠죠. 앞서 언급드린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들, 세계 유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넣는 움직임들, 결제 회사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 모두 퍼즐 조각처럼 보여지고 있고 이 조각들이 맞춰진다면 비트코인의 위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회의적인 시각도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 금 같은 경우는 인류가 오랫동안 가치 척도로 삼아온 특수한 자산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내재 가치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각 국가의 정부랑 중앙은행이 끝까지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견제만 한다면은 제 아무리 민간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들 이게 금만큼의 지위를 얻기는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미래의 금이다. 대신에 비트코인은 영원한 투기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공존하고 있지만요. 저는 오히려 전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징후들, 온체인 지표들, 중앙은행들의 금 비축 확대 같은 것들, 게다가 달러 약세 해지 움직임이랑 글로벌 자본의 대체 자산 모색까지도 암호화폐 인프라까지도 성숙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개인적인 저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 조건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먼저 각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만약에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이 협조가 아니라 적대 노선을 택하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암호자산을 배척해 나간다면은 아무리 기술과 논리가 뛰어나도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인 리스크,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예기치 않은 이 치명적인 버그라거나 보안 사고 같은 것들 현실화돼서 시장 신뢰를 잃어버린다면은 시장 투자자들은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닷컴 버블 이후에 폭락한 자산처럼 취급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 전망이 현실화되려면요. 이 규제의 협조적인 변화랑 기술의 안정성 유지라는 전제가 뒤따라야 되는 거고 그 조건들이 충족만 되어준다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금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전히 위험한 실험으로 남게 될 겁니다. 결국에 여기서의 핵심은 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지위 자체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는 거고요. 혼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쟁취되는 것이라는 점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들, 어쩌면 꼭 필요한 진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이 언제 상승할지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요. 또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전략을 찾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시장 보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답답함, 그리고 지루함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시장이죠. 비트는 언제 다시 올라갈지, 리플 XRP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는 할지, 오히려 더 하락하는 건 아닐지 계속 이런 시점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시장의 상승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무리 내가 기다린다라고 해서 이 시장이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준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써야 될 방향들이 조금 더 달라지셔야 되는 건데 언제 상승하냐에 집중하기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리플 XRP 4,000원에 내가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그 4,000원 가격을 기준선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이 XRP 4,000원까지만 내 단가까지만 상승하면 이런 전제에서 시작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요. 이 매수 단가를 절대로 고려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 시장은 그냥 현재 가격과 수급 그리고 흐름 속에서 움직임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과거의 내 매수가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격과 흐름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 투자를 하시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원하는 가격대가 존재하죠.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매도할 거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 팔고 싶은 매도 가격과 팔아야 되는 실제 팔아야 되는 가격들 이게 서로 상이하고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은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시장은 지금 대응하라고 말은 이렇게 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런 마법과도 같은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투자 심리가 다들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이 예전에 4,900원이라는 전고점 돌파했을 때 이거 더 상승할 거야 추격 매수해버리면 하락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요소를 어려워도 빼고 대응하려고 연습하다 보면은 지금 이 짧은 시기에 이 가격까지 상승했다라는 거는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분할 수익 실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처럼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이지만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비중을 전부 다 한 번에 매수 매도하려면 심리적으로 불안감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일부 비중씩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습관화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내가 희망하는 가격을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라 현재 시장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매매의 시야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으로 70조를 샀던 고래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탐욕이 부른 12조 원 증말의 전말을 이번 영상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르지만 썰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존 F 케네디가 인용한 격언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썰물이 닥쳤습니다. 이 비트코인 예수 마이클 세일러가 12조 원을, 이더리움 고래 톰 리는 11조 원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상승장이 끝나면서 이 빛으로 쌓아올린 모래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거품이 거친 자리에서는 반드시 진짜만 살아남기 때문인 거고, 오늘 영상 통해서 이 탐욕스러운 고래들의 몰락 과정이랑 그 폐허 속에서 실용성이라는 이런 무기로 반격을 준비하는 리플 XRP의 기회를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전말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 비트코인 예수로까지도 불리던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비트코인 투자로 더 유명해진 기업이죠. 현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심지어 빚을 내서까지도 코인을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비트코인이 71만 7천 개, 매입 평균 단가는 무려 개당 7만 6천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542억 달러, 한화로 70조 원 이상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비트코인 ETF처럼 움직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마이클 세일러의 진짜 큰 손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난 2025년도에는 새로운 거대 고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 월가 분석가 톰 리가 이끄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에 집중을 했어요. 2025년 중반부터 공격적으로 이더리움 매집해가지고 불과 반년 만에 442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 보유 수량이고,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3.66%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죠. 여기서 매일 평균 단가는 약 3,730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 당시로서는 이더리움 4,000달러 시대를 확신한다는 강력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으로 자기 금고를 채우는 전략들을 두고 연금술 5%라는 별칭까지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더리움 공급량 5%까지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비트코인 진영의 고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더리움 진영의 고래 비트마인, 이 두 가지 기업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관과 기업까지 나서서 암호화폐를 금고에 쌓아두던 시절의 정점이었다라는 거. 2024년부터 2025년으로 이어진 이 암호자산 상승장에서 이들은 선구자이자 말 그대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니까 암호화폐는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낙관론에 불을 지핀 존재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25년 10월 이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12만 달러마저도 돌파했었고요. 이더리움도 8천 달러에 육박하면서 모두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평가 이득이 수십억 달러였었고요. 비트마인은 매주 이더리움을 더 매수했습니다. 흥분과 탐욕과 욕심들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이 말 그대로 그들은 우리는 절대 안 팔다, 홀딩한다라는 이런 투자를 독려했었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시장이 영원히 한 방향성으로만 가진 않습니다. 이 작년 연말에 정점 찍고 나서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리긴 했지만 생각만큼 유동성이 풀리질 않았었고, 또 한편으로 너무 상승했다는 경계 심리가 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1월 말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까지도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는 거. 주식도 조정을 받았고요. 금리도 출렁였고요. 비트 가격이 1월 28일경에는 9만 달러 선까지 밀리더니 며칠 사이에 투매가 나오면서 2월 10일 순식간에 6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이상, 고점 대비는 거의 절반 이상 폭락한 상황인데, 이번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통 레버리지로 가득했던 시장이 와르르 무너진 셈이고, 이 상승기에 모두가 빛을 내서 코인을 샀지만 하락기에는 그 빛이 청산의 폭탄이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연쇄적인 선물 포지션 청산으로 수십억 달러가 날아갔고요. 시장 유동성이 순식간에 메말랐습니다. 바로 데스 스파이럴, 이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용어를 입에 올린 사람이 바로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벌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은 레버리지를 사용한 기업들, 채굴자들의 파산 도미노가 올 수 있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채굴 회사들 일부가 채산성 악화로 문을 닫고 있다는 뉴스까지도 들렸고, 이 가격 하락과 투자자 손실 확대로 이어지면서 코인 매물이 증가되고 가격 추가 하락에 악순환들까지도 켜지면서 이 그야말로 소용돌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두 가지 고래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물속에 잠긴 고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요. 비트코인 한 개당 76,000달러에 샀다고 했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62,000달러대다 보니까 개당 14,000달러씩 손해보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71만 개를 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무려 90억 달러를 넘어갔고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입니다. 이만한 손실이면 웬만한 기업들은 파산해버리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판다. 중장기적으로 간다라면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마인도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개당 3,730달러에 매수한 이더리움이 지금 절반 이하 가격이다 보니까 한 개당 1,900달러 넘게 손해예요. 442만 개를 보유 중이니까요. 약 84억 달러, 11조 원 이상 평가 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비트마인의 회장 톰 리 측에서는요. 지금 가격은 이더리움의 높은 유용성을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회사가 지난주에도 이더리움을 5만 개 이상을 더 매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배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외부에서는 저러다가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 파산한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벌어지는 일의 표면입니다. 정리드리자면 큰손들도 물렸다라는 뉴스죠. 근데 이야기에서 정말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 바로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났다 뿐이겠지만 그 사실은 사실 그 손실이 발생한 방식과 파급 효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대비해야 될지 보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과도한 레버리지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심지어 전환사채까지도 발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마인도 마찬가지로 증자를 받고 대출을 일으켜가면서 이더리움을 모았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빚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폭락하면서 추가 담보 요구에 직면했고요. 비트마인은 자기 회사 주식마저도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 모두 다 우리는 안 판다면서 버티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 한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내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버티지 못하고 보유 코인을 시장에 던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데스 스파이럴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70만 비트코인, 비트마인이 400만 이더리움을 내던진다고 상상해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출현되는 거고 가격은 또 급락하게 되겠죠. 물론 이들이 그렇게까지 몰리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레버리지로 버틴 고래는 흑발 한번 헛디딘다면은 시장 전체를 흔드는 리스크로 돌변하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책과 거시 환경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문제가 커졌을까요? 저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이어지는 이 거시 환경 변화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년 하반기까지 암호화폐가 그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배경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미국 연준의 피벗, 정책 전환 기대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니까 슬슬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퍼졌고 실제로 약간씩 내렸었죠.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위험자산에 투자금이 몰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게다가 또 한 가지 ETF를 포함한 제도권 수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024년 말 드디어 미국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었고요. 2025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도 나왔다 보니까 이 제도권 큰손들의 진입 신호처럼 여겨졌었고 또 가격 랠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붐, 토크나 붐,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 서사가 더해지면서 암호화폐에 또 한 번 황금기가 온다라는 이런 낙관론이 상당히 강력했었죠. 하지만 2026년에 접어들면서 이 낙관론들과 반대되는 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했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함부로 큰 폭으로 내리진 못했었죠. 3% 중반 금리면 여전히 은행 예금만으로 4%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위험한 코인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인 거고 그리고 ETF라는 것이 이 장기적인 호재일지언정 막상 나와보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매도한 격이 되어버렸는데요. 비트코인 ETF 승인이 발표된 게 2024년이었는데 이 정작 ETF 출시 이후에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도 겹쳤어요. 이번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 중국 관세 갈등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 분쟁들, 유럽의 에너지 수급들, 여러가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악취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통시장과 크립토 시장 할 것 없이 투자 심리를 꺾어버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025년 말 고점에서 찍으면서 10% 이상 조정받았죠. 기술주 거품 빠지면서 함께 올랐던 코인 시장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결국에 거시 환경이 긴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레버리지에 기대선 크립토 거물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무엇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일단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늘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 같은 기업형 매수자들이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이나 기관이 우리도 코인 좀 사볼까 했다가 움찔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최근에 미국 월가 투자은행들 리서치 노트 살펴보면은 암호화폐를 대차 대조표에 넣는 이 전략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지적이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이 파급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 증권당국 SEC 측에서 작년 당시 리플과의 소송을 포함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패소했었죠. 이러면서 입지가 흔들렸었지만 이번 사건을 보고는 또 다른 각도로서 규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은 상장 기업이 주주 동의 없이 회사 돈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코인 투자하는 거 제한해버리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노인될 법한 이런 주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례 같은 기업의 등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고, 한편으로 봤을 때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도 2차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청산 사태 겪으면서 중앙화 거래소들의 위험 관리 시스템들, 그리고 증거금 관리 투명성 같은 것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역시나 정답은 디파이인가 이런 논쟁가 수도 나옵니다. 이 중심화된 기업들이 보유하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요. 탈중앙화 금융을 통해서 이것보다 분산된 방식으로서 자산을 운영해야지 안전하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투기적 배팅의 결말과 그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희미하지만 분명한 방향전환의 징후를 읽고 싶어요. 바로 투기에서 실용으로의 이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마인은 투기의 시대를 상징하는 플레이어들이었죠. 반면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지고 나면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격 거품이 거친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각 프로젝트의 내재 가치랑 활용처를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새삼 주목받는 것들이 결제, 송금, 토크나 스마트 컨트랙트 실제 사용, 기업 협업 같은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그 중심에 XRP를 비롯한 몇몇 실용성 위주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요. 이제 투기가 끝났다. 무조건 실용 코인만 오른다. 이런 이분법은 아니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서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우리도 뭔가 쓸모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커진 거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XRP는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태생부터 국제 송금용 브릿지통으로 설계가 됐었고 오랜 시간 은행과 협업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SEC 소송을 포함해서 빛을 못 봤었지만요. 그동안 기술적 제도적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ISO 2002 도입, 리플넷의 확대, 스테이블코인 RUSD 반응, 그리고 중앙은행들과 파일럿까지도 이런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진 상황에서 정작 시장이 투기 열풍으로 흐르느라고 XRP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투기 거품이 거친 자리에서 생존하는 것들은 결국에 실용적인 가치뿐이기 때문입니다. 비트, 이더리움이 이번 조정으로 얻은 교훈들은 아무리 화려한 서사라도 무리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물론 XRP 자체가 이 시장 전체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 가격 변동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 XRP 가격도 같이 밀렸었죠. 하지만 중요한 점, 이 XRP의 성패는 하루하루 차트보다는 향후 글로벌 금융 인프라 속의 포지셔닝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겠습니다. 이번에 큰손들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금융권 입장에서 변동성이 큰 비트 대신에 우리 실무에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찾자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 중에 하나로서 리플 레저가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이 고래의 몰락이 역설적으로 XRP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제가 방금 투기 거품이 거친 자리에는 실용적인 가치만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부분에서 던졌던 질문들, 거품이 꺼진 뒤에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정답이기도 하겠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다시 급등하면은 이들의 평가 손실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득으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오히려 큰손들의 매집 기간 아니냐, 그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낙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어떤가요? 이걸 아주 나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돈 많은 회사들도 당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회의론에 강화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혹은 기관 참여가 발을 빼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예전 개인 위주의 이 변동성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다.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실은 그 중간 어디서쯤에 있을 거예요. 이번 사태가 분명히 시장에 쓰라린 교훈을 남겼고요. 한동안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근본 가치나 기술적인 진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성숙한 통과 의례 정도 이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모든 금융시장도 비슷했거든요. 한번 광풍이 지나간 뒤에는 진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애플, 아마존 같은 이 실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주도주가 됐던 것처럼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결국에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결국에 부각될 것이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손들이 보여준 무모함들은요. 일종의 시장 정화작용을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XRP를 비롯한 실제 금융 인프라랑 연결된 크립토가 그 중심에 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제도 정비랑 또 기술 도입 흐름들까지도 모두 다 블록체인을 기존 시스템에 녹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 투기에서 실형으로의 큰 흐름들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몰빵 투자 그 자체가 상승장에서는 정말 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 시장이 흔들리는 하락장 순간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할 때 몰빵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장 좋아 보이죠. 수익도 빠르게 커지고요. 괜히 나만 늦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조급함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항상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한번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 선택지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대부분의 자금들이 전부 다 몰빵 투자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묶여버려가지고 추가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그렇다고 또 손절을 하자니 쉽지가 않은 거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사람의 심리가 또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인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작한 분들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져가지고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십니다. 하지만 근데 시장이 좋아 보일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어떻죠? 이 분할 매수하시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수익 나면은 가격이 올라가도 조금만 불안해져가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갑자기 큰 금액을 한 번에 넣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에 가장 높은 구간에서 가장 큰 비중이 그 고점에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상승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모아갈 줄 아셔야 되고, 반대로 시장이 오히려 뜨거울 때 이 고점 불장에서는 이미 하락장이 올 수 있다는 전제로서 훨씬 더 냉정하게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렵다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렵고, 또 반대로 쉽다 생각하면 또 쉽게 느껴지는 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현실 투자금이 아니라 옛날 부루마블 게임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신기하게 비중을 잘 조절이 가능하고요. 원칙 매매를 계획대로 따라가는 게 전혀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투자금이라는 거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되십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비중 조절하고 원칙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막상 상승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시면 더 팔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활용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방향 맞추는 싸움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몰빵 투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XRP가 드디어 한국과 일본을 잇게 됩니다. 이 전 세계 기관들이 물밑에서 바쁜 진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 금융권 사이에 아주 작은 구멍, 새로운 돈의 길이 뚫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블록체인 송금 공동연구라는 지루한 이름표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용한 발표 뒤에서 아시아 금융질서를 통째로 뒤집으려는 거대한 야심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 오늘 영상 통해서 한국, 일본 양국이 몰래 깔고 있는 암호화폐 파이프라인의 정체,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리플 XRP의 소름 돋는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일본과 한국일까요?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도 크고 서로 밀접하게 무역과 투자를 주고받는 나라들이죠. 이 두 나라 간의 연간 무역 규모가
700억에서 800억 달러에 달하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개인 송금부터 기업 결제까지 이 엔화와 원화 사이에 돈이 오고 갈 일이 많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 돈이 오고 가는 방식들은 오랜 시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내려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또 그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는 식으로서 중간중간 다른 통화를 경유하곤 했었습니다. 국제은행망을 타고 가느라고 이틀 넘게 걸리고 수수료도 또 적지 않게 들기 일쑤였었죠. 전 세계 은행 통계에 따르면은 이 해외 송금 평균 수수료가 여전히 6%가 넘는 상황.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돈을 보낼 때 100만 원 중에 6만 원이 수수료로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주요 은행들이 직접 엔화와 원화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니까 몇 초 만에 송금이 끝났고요. 기존 방식보다 비용도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존재하는데 이 규제였어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 통화로 표시된 디지털 자산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했던 겁니다. 기술적으로 잘 되더라도 법과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실제 돈길로 쓰기 어렵겠죠.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민간 금융회사랑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 손을 잡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일본의 SBI 리플 아시아랑 한국의 DSRV 랩스가 나서가지고 그렇다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 겁니다. SBI 리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SBI 홀딩스랑 미국 리플사의 합작회사로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리플의 블록체인 송금망을 보급해왔던 주역인데요. DSRV 랩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고 여러가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를 운영하고 기술 지원까지도 해온 업체입니다. 이 둘이 뭉쳐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일본과 한국 사이의 송금이랑 결제 인프라의 블록체인을 깊숙이 심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동 연구하겠다라고 발표를 남겼어요. 협력해서 공부해보겠다라는 얘기겠지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들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 위에 블록체인 파이프라인을 얻는다라는 접근인데요.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기존 시스템을 갈아엎을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써온 전산망, 국제 결제망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리스크도 크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기존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블록체인을 적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SBI 리플 아시아 그리고 DSRV가 하려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본과 한국 각각의 금융 구조, 규제 환경, 운영 방식에 맞춰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연결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 레저라는 공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 레저가 리플사가 10년 전에 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요. 빠른 속도랑 낮은 수수료로 상당히 유명한 상황이죠. 전 세계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3에서 5초 안에 결제가 완료되고 비용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적게 들다 보니까 국제 송금용으로 봤을 때 이만한 기만이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루 평균 2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정도로 성장해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손색이 없지만 그 문제는 규제랑 보안에 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리플 레저 위에 퍼미셔니드 덱스라는 즉 승인된 참가자만 이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나 은행들이 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통제를 갖춘 상태로서 이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번 SBI 리플과 DSRV 공동 연구가 바로 이 신기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과 한국의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결은 하되 이 참여 기관들만 허용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러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지킬 수 있다 보니까 기존 금융망을 그대로 쓰면서 또 속도로 봤을 때 블록체인에 도움을 받는 이중 구조를 만들게 되는 셈이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움직임의 핵심은 기존 금융 파이프라인 속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이 새로운 뼈대를 심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이 연구가 성공해서 실제 서비스가 나온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엔화를 원화로 바꾸는 송금을 한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면은 이 리플 레저라는 단일 장부 위에서 엔과 원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정산되는 시기인데요. 은행 간에 복잡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거나 중개은행을 거치는 대신에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보는 이런 한 개의 디지털 원장들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겠죠. 송금은 몇 초 만에 끝나고요. 수수료는 지금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수준일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실제로 리플의 ODL 기술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 사례를 봤을 때 송금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들이 성공하면 과연 누가 가장 이득을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돈을 보내고 받는 일반 개인,
그리고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며칠씩 지연이 되고 또 많은 수수료를 떼이는 것은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손해였다 보니까 이 기술을 선도한 금융기관들도 새로운 수익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국제 송금으로 수수료 수익을 많이 올리던 중개은행이라거나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익 감소에 직면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들도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라요. 발빠르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타면은 낮은 비용으로서 더 많은 거래량을 취급하는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어서 더욱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아시아 지역 금융 주도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국제 결제망에 대해서 최근 아시아, 중동, 브릭스 국가들까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일본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금융망의 영향권에 있지만요. 자국이랑 지역 내부 거래만큼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수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한일 블록체인 송금 협력이 잘 된다. 그러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참여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일본 한국망에 나아가서 이 동남아 국가들이 연결된다거나 더 나아가서 아시아판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이 국제결제에서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지역 통화끼리 직접 교환하는 이런 비중들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 패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셈인 거고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 변동 위험이랑 송금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동연구의 2차, 3차 파급 효과로서 무역결제, 관광소비, 금융투자까지도 또 다른 분야로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DSRV의 공동대표 측에서는 이번 협력이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송금뿐만 아니라 무역결제,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수출 대금을 보낼 때라거나 아니면 관광객 결제를 원화 엔화로 바로 할 때 혹은 국경 간의 증권 결제 같은 영역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 SBI 홀딩스 측에서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투자자한테 XRP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 실험적인 금융 상품도 내놨습니다. 전통 금융 상품마저도 블록체인과 XRP를 엮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런 조각들이 하나둘로 모인다. 그러면 미래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권 전반이 암호화폐 기술을 밑단에 활용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봤을 때 XRP 투자자들은 드디어 XRP 쓰인구나 이렇게 환호할 것 같겠지만 이 정작 시장 가격은 담담했습니다. XRP 가격은 이 소식이 나온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 오히려 소폭 조정을 받기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예견된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XRP는 작년부터 전 세계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과의 협업 뉴스가 많았었고 특히 미국에서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XRP 관련 호재는 시장에 꾸준히 나왔었고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었죠. 이번 한일 협력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의미겠지만 당장 내일 XRP 결제가 폭증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급등할 재료로 소비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눈여겨만한 부분은 또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이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인출돼가지고 장기 보관 중인 XRP가 크게 늘어나면서 거래소 유통량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 건데 또 한편으로 작년 말부터 등장한 XRP 현물 ETF에 기관 자금이 연일 유입된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말에 출시된 XRP 현물 ETF들에는 불과 2달도 안 돼서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몰렸었죠. 이 기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간 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들이 XRP를 조용하게 모으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한일 블록체인 송금 이슈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결국에 정리를 드려보자면요. 일본과 한국의 이번 공동 연구 발표 또 작은 발걸음처럼 보여도 아시아 금융판을 다시 자르는 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아시아 금융망에 암호화폐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모든 일이 이 시나리오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겠죠. 또 일각에서는 연구만 하고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 결국에 규제 벽을 넘지 못하면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출범했다가 유행처럼 끝난 사례들이 있었었죠.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런 것들은 시작일 뿐이면서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질서의 서막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비교적 조용했었던 일본과 한국의 금융권이 손을 맞잡고 블록체인 인프라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이미 물밑에서 봤을 때 상당한 공감대랑 필요성이 쌓였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가능성과 경제적인 효용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데다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아시아 내부의 결제망 효율화가 시급하다라는 현실 인식들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이런 해석을 선택한 전제는 규제 당국의 지원과 실제 활용도 증가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금융당국이 끝끝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거나 양국의 은행들이 보수적인 입장만 고수한다면은 이런 구상들이 종이 위에 청사진에 머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일본은 이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했고 한국도 디지털 자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이런 움직임들이 XRP에 가져다줄 잠재력인데요. 꼭 XRP 가격이 어제 오늘 폭등할 것이란 뜻이 아니라 XRP가 진짜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한 가지 조각으로 쓰일 만한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 이게 리플 투자자분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이 실제 사용자 확보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저는 이게 결국에 XRP 가치에도 언젠가 스며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협약 소식, 기술 도입 발표가 들릴 때마다 발표의 환상에 휩쓸리시기보다도 실제로 돈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결국에 뉴스는 많아도 진짜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비용이 절감되는지, 규제 허들이 낮아졌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큰 흐름은 알고 계시되 투자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는 현실 데이터를 동반한 근거를 기준으로 삼으시길 권장드려요.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 사례처럼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전통금융과 암호 기술이 결합하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그때마다 단순한 MOU 발표보다도 실제 시험 결과들, 참여기관의 변화들, 규제 승인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투자 시장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그 정답을 미래에서 찾으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이 역사 패턴 흐름 속에서 힌트를 찾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가격이 기대감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러다가 더 하락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만 키우시기보다는 잠깐 시선을 뒤로 돌려가지고 과거 시장을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는 거,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XRP가 예전에 600원, 700원 구간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대 거의 움직임 없이 보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처럼 큰 상승이 올 거다라고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을 겁니다. 지루함에 지쳐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조금 상승하면 매도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묵묵하게 버티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결국에 나중에 큰 상승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들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하나의 과거 차트가 되어준다는 거.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불안감을 가졌었을까? 이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과거를 단순하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연습들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었을지, 왜 흔들렸을지,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계속 해보시는 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 조금은 과거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나중을 보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코인 시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됐던 리플 XRP를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욕심보다는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알트 단기 종목들을 놓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정말로 안 좋은 시장인 건지 혹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장인지를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안전하고 길게 보는 이 현물 원칙 매매로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시장에서 정답은 없겠지만요. 이런 생각들의 훈련이 쌓이다 보면은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그래도 내가 조금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도 이 시장은 조용히 방향성을 바꾸고 어느 순간 다시 기회의 시장을 만들어내고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빠르게 돌아서고요. 또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